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기출해설 특강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순환 정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 22회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되게 막 많죠, 그렇죠? 그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그 예정 진도가 미시 10회, 거시 10회, 그리고 국경 2회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변적이다. 미시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가변적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모의고사는 그냥 딱 고정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날, 둘째 날은 그렇게 많은 진도가 못 나갈 테니까, 그래서 금, 월, 그 다음에 수, 그러니까 월, 수,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어서 모의고사 있는 날은 1시에 오셔서 모의고사 보시고, 모의고사 없는 날은 1시 반, 오늘처럼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총 22회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 수업입니다. 늘 그랬듯이 토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이제 오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오전에 수업 못 되는 분들은 또 오후에 영상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는 거고, 설령 1순환까지는 모의고사에 참여하기도 싫고 참여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그랬다 하더라도 2순환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모의고사를. 어제 이제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합격생들이 수업 끝나고 이제 3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또 있는데, 기출문제 좀 꼼꼼하게 봐라. 기출문제를 제발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형태의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너도 참여 안 했잖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수험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겪은 시행착오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겪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아무리 못해도 최근 5개년 기출문제는 면밀히 분석을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의고사 꼭 참여해라.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외교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외교원 기출문제만 보고 5급 준비하는 분들은 5급이랑 입시 기출문제만 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학생이 한 얘기가 저랑 똑같은 게, 어제 우리 풀었죠. 그 5급 공채 2문. 여기에 당장 20년인가 21년 외교원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풀을 섞어서 같이 쓰니까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1년에 3세트잖아. 행, 외, 입 이렇게. 그러면은 할 분량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저희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습책을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책을 3번 풀 때 이제 첫 번째도 다 풀고, 두 번째도 다 풀고, 세 번째도 다 풀고, 이건 아니고, 그 학생이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첫 번째 풀 때 다 풀었대. 근데 이제 첫 번째 풀 때 다 풀기가 쉽지가 않잖아. 뭐 홀수번이든 짝수번이든 3의 배수든 이렇게 풀잖아. 아니면 뭐 중요도 별 3개짜리만 골라서 풀든.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자기는 첫 번째 풀 때 어쨌든 다 풀었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 때 좀 선별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 선별이 뭐냐 그랬더니만,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내가 첫 번째 풀 때 잘 못 풀었던 거 위주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풀이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 이제 세 번째 풀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별 몇 개냐와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재경직이다 보니까 경제학하고 재정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신감이 막 차올라 있더라고. 왜냐면은 재정학 점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순환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재로 쓰는 게 이 연습책이잖아요. 근데 연습책 미시를 보시면은 일단 500문제죠. 그쵸? 500문제예요. 그리고 거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500 정도 돼요. 3순환 때는 연습책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는 한 몇 개지? 저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한 100개씩 될 거예요. 미시 100개, 거시 100개. 그러면 600개, 600개잖아. 총 1200개.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학교 간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수차례 푸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 나는 연습책을 처음 풀어보는 사람이다 라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전자칠판에 나가죠. 내일 그 챕터별로 푸는 문제들을 선별해 드리잖아요. 저기 있죠, 앞에. 그쵸? 그거를 먼저 푸는 게 좋겠지. 그쵸? 근데 나는 이제 이순환을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아니면 내가 연습책을 풀어봤던 사람이다, 혼자라고 한다면은 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건 풀고 안 푼 거를 이제 복습할 때 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이순환 경제학 할 때 피셋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피셋 선생님한테 여쭤봐. 나는 그거는 잘 몰라.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1차에 합격을 해야 우리가 2차 공부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그쵸? 근데 거꾸로 1차에 합격을 해봐야 2차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1차에 합격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는 거예요. 1차에 합격하는 게 왜 우선이냐 하면은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봐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거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미 이제 오늘부터 또는 이제 당장 다음 주 11월부터 피셋 공부를 소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 굳이 그렇게까지 미리 공부할 필요 없이 뭐 한 1월? 아니면 2월 한 달 바짝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 듣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를 복습하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었거나 또는 연습책을 풀었던 분들은 수업 시간에 푸는 건 푸는 걸로 끝내고 이제 양을 확보해야 되잖아. 풀이 양을. 그러니까 풀지 않은 문제 중심으로 또 같이 따라가면서 풀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몰라,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합격생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를 손도 못 대겠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막막하다 싶으면은 그 문제를 잡고 늘어져 봐야 뭐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풀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일단 해설을 보면서 풀고 다음번 풀 때 스스로 풀 생각을 해라 라는 건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비순환 들었거나 1순환 들었거나 그러니까 2순환에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문제를 해설을 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혼자 좀 고민을 해서 쥐어짜서라도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를 푸는데 막 1시간째 막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좀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문제마다 좀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이 상한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도 안 풀리면 일단 해설을 보고 넘어가되 거기다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지. 그래, 다음번에 풀 때 내가 이거 그때 못 풀었던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최대한 스스로 힘으로 풀어봐라. 오케이. 그리고 1순환 때 저희가 그 정선 나눠드렸잖아. 그게 이제 우리 연습책에서 그야말로 쉬운 수준의 문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테니까 그렇게 좀 알고 따라오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 원래 연습책이 이 전판
전전판이구나 까지는 문제 밑에 해설 있고 문제 밑에 해설 있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게 학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제랑 해설이랑 분리를 했어요. 일단만 되게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학생은 이제 그 문제 밑에 해설이 있는 판이랑 문제랑 해설이 분리된 판이랑 둘 다 공부를 했던 그 학생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사무관인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와갖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번에 연습체 개정판 나와서 저도 한 번 샀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 제가 9판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안 풀려요. 그러더라고. 그건 임마 9판에 있을 때는 문제 보고 밑에 해설 보고 그 풀었다고 착각을 한 거고 완전히 백지 위에서 네가 풀려고 하니까 출발조차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 근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은 완전히 백지 위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건 못 푸는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해설에 의존하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적절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가 덤벼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책 여기 보시면은 저 앞쪽에 보면은 난도별로 문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도별로 문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 주제별로 기출 연표를 또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자, 난도별로 좀 보면은 난도별로 보면은 찾으셨어요? 심화 문제가 한 21문제 정도 돼요. 난도별 문항 정리로 가보세요. 심화 문제가 총 21문제 정도밖에 안 돼. 거의 모든 심화 문제는 연습책 플러스에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가 331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146문제. 그 정도예요. 써두시면 좋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심화 21, 중급 331, 기본 146이고, 챕터별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선택 이론이 144문제예요. 그리고 생산자 이론이 44문제예요. 완전 경쟁이 40문제예요. 독점 시장이 44문제예요. 독점적 경쟁이 4문제예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 37문제예요. 과점 시장이 50, 요소 시장이 24문제, 일반 균형 이론이 33문제, 시장 실패가 47문제, 그 다음에 정보 경제 이론이 22문제, 국제무역론이 9문제, 그 정도 돼요. 다음 페이지. 중요도별로 분류를 해봤더니만 별 3개짜리가 171문제. 171문제. 그 다음에 별 2개가 281문제. 별 하나가 46문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도별, 중요도별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출연표 있죠. 여기 24, 25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추가를 좀 할게요. 그 소비자 선택이론 찾으셨죠? 외교원에 하나 추가할게요. 24년 외교원 제3문.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한 입법고시 소비자 선택이론 하나 추가할게요. 25년 입시 제3문.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갈게요. 5급 공채 하나 추가할게요. 완전 경쟁 5급 공채 24년 5급 제1문. 그 다음에 외교원도 바로 옆에 하나 추가할게요. 25년 외교원 제1문. 그 다음에 독점시장 외교원 하나 추가할게요. 24년 외교원 제2문.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정보경제 이론 있죠. 여기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 5급 공채 2개 추가할게요. 24년 5급 제1문으로 나왔어.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25년 5급 제1문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한 입시 거기도 하나 추가할게요. 24년 입시 제1문. 그 다음에 국제무역론 외교원에 하나 추가할게요. 24년 외교원 제1문. 그 다음에 어제 우리 풀었죠. 입법고시 전략적 무역정책. 그래서 입법고시 하나 추가할게요. 빈칸 25년
입법고시 2문. 늘 그랬듯이 이제 지난주까지 국경 따라온 분들은 뭐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지금 경제학을 공부한 게 8월 초가 끝이었잖아. 그러면은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한 달, 거의 3달 만이잖아. 그 경제학을 크게 봤을 때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으로 나누죠. 거시 경제학이 뭐예요? 거시 경제학? 국민 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에 관한 분석이라고 하잖아. 근데 국민 경제의 총체적 움직임은 뭐 보고 알 수 있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거시경제학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의 첫째 뭐 결정 원리가 뭔지, 그다음에 둘째 뭐 기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분야고, 미시경제학은 뭐예요?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뭐 이런 거잖아. 이게 미시경제학이잖아, 이게. 그쵸? 근데 미시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 하나가 누구죠? 가계. 또 하나가 누구예요? 기업.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하는 그림이 있죠.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고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거래하는 곳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곳에서 거래되는 게 뭐냐에 따라 생산물 시장도 있고 생산 요소 시장, 줄여서 요소 시장도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이제 가계는 요소 시장에서 요소의 뭐로 행동하죠? 공급자로 행동하지. 노동을 공급하고 자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뭘 획득하죠? 소득을 획득하죠. 가계가 손에 쥐게 되는 소득은 크게 원천이 둘 중에 하나야. 지금처럼 노동이든 자본이든 요소를 공급해서 생긴 소득, 이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요소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대가 없이 주는 소득, 이걸 무슨 소득이라고 이야기해? 이전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전소득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가 바로 현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가격보조 형태로 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요소소득인 거고, 기업은 이 요소시장에 나가서 뭐로 행동하죠? 요소에 대한 수요자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요소를 가져다 쓰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기업은 왜 요소를 가져다 쓰느냐 이거예요. 바로 생산물을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이 생산물을 공급한 대가로서 획득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총수입이라고 할까요? 판매 수입. 마찬가지야. 가게는 이 생산물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산물을 소위 소비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지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흐름이잖아, 흐름. 참고로, 자, P 곱하기 Q가 P의 변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뭐 이랬죠.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출액이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당 가격이 이거인 애를 이만큼을 내가 소비한다는 거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데? 지출액인데, 이게 생산자 내지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은 내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결국 내가 얘한테 쓰는 지출액이 늘까 줄까?
근데 이제 판매자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은 내가 판매하는 이 물건으로부터 이 판매 수입이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늘까 줄까. 그러니까 결국 얘를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지출액이 되는 거고, 이 생산자 내지는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게 가게 입장에서는 요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득이지만 그게 곧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또는 지출하는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 금액이 그 크기가 같은 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랑 얘는 또 그 크기가 같은 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가게는 이 상황에서 소위 그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이 뭐겠냐 이거야. 자, 내가 이 생산물을 이만큼을 소비하려고 해. 근데 그거 하나의 가격이 P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경험하게 될 지출액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뭘 넘을 수가 없죠? 내가 이만큼의 노동을 공급한 사람이면 그 대가를 획득한 뭐가 있을 거고, 노동소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만큼의 자본을 공급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공급한 대가로서 획득하는 자본소득이 있겠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얘를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I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소비하는 이 생산물 또는 재화의 종류가 두 가지라면 이 총 지출액 있죠. 이거는 X제에 대한 지출액과 Y제에 대한 지출액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약인데 그 위쪽 버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이 생산물보다는 뭐에 집중하고 싶어서, 요소에 집중하고 싶어서 요소를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얘를 몇 개를 소비하고 얘를 몇 개를 소비하려고 하느냐, 즉 생산물의 소비에 집중하고 싶으면 그냥 소득은 I로 퉁치고 이 지출액을 X제에 대한 지출액과 Y제에 대한 지출액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직면하는 뭐 일종의 제약이고, 이런 제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산 제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산 제약 하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당연히 뭐 극대화할까? 효용 극대화겠죠. 그렇죠? 이 사람의 고민거리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공급하고 얼마나 많은 자본을 공급하고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소비해야 그로부터 누리는 효용이 극대화될까? 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통 문제는요, 보통의 문제는, 잘 보세요. 보통의 문제는 이 선택 변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선택 변수를 최대 몇 가지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의 자본 공급량은 뭐 고정돼 있다고 하자. 뭐 이 사람은 한 단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뭐 이렇게 산수를 치고 가는 경향이 생겨. 그걸 그냥 밀고 나가 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해도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선택을 이 L과 Q에 관한 선택으로 축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달성하는 뭐랑 뭘 찾아야 돼? L이랑 Q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뭐죠? 이 생산물의 소비량이야. 그리고 얘는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늘어나는 그런 재화잖아. 근데 얘는 노동 공급량이에요. 자, 이 사람의 부존 시간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부존 시간이야. 그리고 보통 이거를 뭐 L바라고 하면 그 중에 요만큼을 노동 공급하는 데 쓴다면은 나머지는 뭐 하는 데 쓴다고 하지? 여가 소비하는 데 쓴다고 하고, 이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노동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의 여가 소비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고,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에 따라 이 사람의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는 이야기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노동은 더 공급하고 덜 공급하고, 덜 공급하고, 생산물 소비는 더 하고 일 거란 말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노동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왜? 더 놀고 싶으니까. 그럼 뭐가 줄어들어?
소득이 줄어들어서 생산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내가 생산물 소비를 늘리고 싶다면 뭐가 더 필요한데? 지출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 소득이 더 있어야 되니까 노동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는 여가 소비는 늘리고 생산물 소비는 늘리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그림으로 묘사하죠. 경시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뭐야? 이 사람의 고민거리. 몇 단위의 노동을 공급하고 또는 몇 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몇 단위의 생산물을 소비할까? 이게 고민거리잖아. 그럼 이 사람의 고민거리는 LQ 평면에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LQ 평면에서 일단 이 사람이 직면하는 뭘 그려야 돼? 제약선을 그려야 되죠. 제약선을 뭐라고도 이야기해? 기회궤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저기 나와 있는 저 제약, 식을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 Q 이퀄로 정리해 볼 수 있죠. Q 이퀄 어떻게 되나요? P분의 W 곱하기 L 플러스 P분의 R 곱하기 K인데 얘는 상수니까. 그래서 보통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질 임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실질 임대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케이? 이걸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의 부존 시간 L 바가 되는 거죠. 여기 출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제약선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제약선이 어떤 제약이야? 이거 아래로 못 내려온다는 거, 이거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 이거 위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제약의 본질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Q는 이 경계선 위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런 제약에 직면한 가운데 이제 여기 뭘 그려야 돼? 무차별 곡선 하나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노동은 비제화고 생산물 소비량 제화니까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 방향이지, 북서쪽.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 보통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 무차별 곡선이 오목하다라는 선호 체계의 볼록성을 하나 가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효용 함수가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뭐 U 이퀄 Q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L의 제곱, 이렇게. 그럼 Q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고 L에 대해서는 감소함수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IC를 그리려고 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얘를 뭐로 잡아두고, 상수로 잡아두고 Q 이퀄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상수로 잡아두고 Q 이퀄로 정리하면 L의 몇 참수? 2참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U. 아시겠죠? 또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뭐로 정리한 다음에 Q로 정리한 다음에 뭐로 미분하면 돼? L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L이잖아, L. 양수야, 음수야?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우상향. 그리고 그 위에서 오른쪽 위로 움직일 때 L 값이 어떻게 돼? 커지니까 기울기가 커진다. 오케이? 어쨌든 그런 건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겨먹은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북서쪽으로 밀어낸 점을 찾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노동 공급이 선택이 되는 거고 생산물 소비량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봐 이제.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요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소위 뭐로? 공급량. 이만큼의 노동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아시겠죠? 어차피 자본 공급량은 얼마에서 고정돼 있다고 했으니까, K바에서 고정돼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고, 요게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만큼의 생산물을 뭐 하겠다는 거야? 소비하겠다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계가 최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효용 극대화예요. 보통 이렇죠. 근데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릴게. 합리적인 가계라고 한다는 건, 이 가계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내가 이 직면하는 어떤 제약이 있을 때, 근데 그 제약이 예산 제약이라면
그 예산 제약하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을 누리는 것. 오케이?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인데 때로는 그 제약이 예산 제약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나는 무조건 이 정도 효용을 누리고 싶어 라는 무슨 제약일 수 있어? 효용 제약일 수 있다. 그럼 이왕이면은 그 효용을 최소의 지출로 달성하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건요, 결국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아니면 뭐겠어? 효용 제약하의 지출 극소화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힌트가 나오는 거지. 최적화는요, 뭐 아니면 뭐야? 극대화 아니면 극소화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 합리적 가계라고 하면은 지출 극소화를 추구하는 가계보다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계로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그 행동의 결과가 뭐야? 행동의 결과가 생산물, 공급의 수요예요. 수요. 요소 뭐예요? 공급량이잖아. 난 이만큼의 생산물을 수요하겠다, 이만큼의 요소를 공급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으로 가보자. 기업. 자, 기업이 추구하는 바는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이윤 극대화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쪼개서 설명해 볼게. 이 TR이 뭐예요? TR이 P 곱하기 Q야. P는 뭐야? 이 생산물의 가격, Q는 생산량인데 얘는 뭐와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아? L과 K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잖아. 요게 TR이지, 판매 수입. 그다음에 이제 빼기 TC가 뭐예요? TC가 W 곱하기 L 플러스 R 곱하기 K잖아요. 이거를 극대화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쪽에서 이 기업에게 공급되는 자본량은 얼마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K바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 역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량은 K바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K는 기업의 선택 변수가 아니지. 그냥 K바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업의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몇 단위의 노동을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생산해내야 할까?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선택 변수가 뭐란 거예요? L이랑 K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커지길 바라는 거야. 이거를 증가시키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뭘 더하면 돼? 생산을 더하면 되잖아. 생산을 더해서 뭘 늘리면 돼? 판매 수입을 늘리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뭘 더 투입해야 돼? 노동을 더 투입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늘어날 때 뭐도 같이 늘어나. 비용도 같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또 하나, 이윤을 늘려야 된다고? 그럼 뭘 줄여보자? 비용을 줄여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노동을 덜 투입하면 되잖아. 근데 노동을 덜 투입하면 뭐도 줄어들어? 생산량도 줄어드니까 이윤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의 고민거리는 뭐죠? 생산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물을 얼마나 만들어내야 될까?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거리를 이 LQ 평면에 나타내면 되는데, 자, 아까 가계는 이게 제약이었죠. 가계는. 이게 무슨 제약이야? 예산 제약이죠. 근데 기업은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자, 기업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생산 과정에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노동과 이만큼의 자본이 투입되어 실현되는 생산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함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생산함수가 뭐 LA분의 1승, K2분의 1승이라고 하면 어차피 자본 투입량은 여기서 고정되어 있을 테니까 이만큼의 노동이 투입될 때 이만큼의 생산물이 생산된다는 그 함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노동 투입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 노동 투입 증가가 유발하는 생산량의 증분이 점점점 작아짐을 가정한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노동의 한계 생산체 감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약이야. 저런 제약이 이제 첫 번째 의미하는 게 뭐냐?
이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때 아무리 잘 생산해도 생산량이 이걸 뚫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요걸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기술적 제약에 직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함수가 바로 이 기업이 직면하는 뭐가 된다는 건 생산에 있어서 그 기술적 제약이 된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나는 요 선을 뚫고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윤 극대화잖아. 근데 이윤이 뭐야? 이윤이 P 곱하기 Q 빼기 WL 플러스 RK 바잖아요. 이 기업은 얘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 상수 취급해서 등이윤선화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우리 효용 함수를 나타낼 때 그걸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 화 있지? 무차별 곡선 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윤을 또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등이윤 선화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얘를 상수로 잡아보고 수직축에 뭐가 있으니까 Q가 있으니까 Q로 정리해갖고 L에 관해서 파악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는 거야? P분의 W 곱하기 L. 그 다음에 이제 다 플러스로 붙어 나가면 되지. P분이 어떻게 돼? RK 바 플러스 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 다 넘겼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기업이 LQ 평면에서 기울기가 이거인 우상향의 직선을 등이윤선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 등이윤선이 나타내는 이윤이 클수록 그 등이윤선의 위치는 어디? 아래 위? 위쪽에 위치할 테니까 이 기업이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우상향의 직선을 최대한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일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이 기업이 원하는 노동량, 원하는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위치가 뭘까? 여기에 위치가 P분의 R 곱하기 K 바 플러스 파이 맥스죠. 여기 위치하는 이윤이 바로 극대화된 이윤일 테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등이윤선. 뭐 아이소프로핏 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 봐봐. 접하죠. 이 등이윤선의 기울기가 뭐야? 등이윤선의 기울기 P분의 W죠. 근데 그게 생산함수의 기울기랑 일치한다지 뭐? MPL이에요. 요때가 딱 적당한 노동 투입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에 의해 L 스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 인과를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요거예요. 요거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만약에 이 기업의 등이윤선이 뭐 요렇게 걸쳐 있는 상황이라면요. 요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태냐? 이 상태로부터 내가 노동 투입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려나가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이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은 등이윤선의 기울기가 뭐죠? 생산함수의 기울기가 뭐죠? 어떤 상태야? 이런 상태잖아. 그리고 이런 상태라는 게 또 무슨 뜻이냐면 양변에 P를 곱해보면은 좌변은 뭐예요? 우변은 뭐예요? 이런 상태죠.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렸지. 이게 뭐 이게? 내가 지금 노동자를 한 명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생산량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거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결국 우변은 뭐냐? 내가 노동자를 한 명 추가로 투입하면은 나에게 생기는 추가적인 수입이야. 근데 그 노동자를 공짜로 투입할 수는 없고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해야 되는데 걔한테 지불해야 되는 돈보다 걔로부터 내가 벌 돈이 더 많으니까 고용하라는 이야기잖아. 그걸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때까지 가라라는 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이거지. 이만큼의 노동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이 기업이. 수요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되는 거잖아. 이만큼의 생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기업은 이제 최적 의사결정이 뭐예요? 이윤급대화죠. 오케이.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산물의 공급, 그 다음에 요소의 수요예요. 그럼 이제 결국 요 둘이 만난다고, 이렇게 이 둘이 만나서 뭘 만들어내? 생산물 시장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이 몇 개가 거래되고 그 거래되는 생산물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분석할 수 있죠. 그게 요거잖아요.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만나는 거지. 요소의 공급과 요소의 수요가. 그럼 아시겠죠? 이게 무슨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요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이쪽 분석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발부터 우리는 이 공급되는 자본은 그냥 K바라는 어떤 수준에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있죠.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량이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양인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는 보통 미시에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단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K 위에 붙어 있는 저 제약 있지, 바. 저거를 그냥 풀어버리면은 장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미시의 단기, 장기 기억나세요? 미시에서 장기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생산 요소가 그 투입량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 투입 요소인 상황. 이게 장기였던 거고, 단기가 뭐예요? 하나라도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 이해되죠? 근데 보통 우리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로 대별하니까 그냥 단순화해서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 투입 요소인 상황을 장기, 그 다음에 자본은 고정 투입 요소고 노동은 가변 투입 요소인 상황을 단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미시경제학이지 뭐 이게.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는 뭐 공부해? 이 가계의 선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가 꼭 소비자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소 시장에서 뭐로도 행동하는데, 요소 공급자로도 행동하는데, 왜 가계의 선택을 교과서에서 표현할 때 소비자 선택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노동을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가 소비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 공급도 뭐의 결과물이야? 여가 소비 선택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라고 해봐도 된다고. 생산물의 소비자이자 뭐의 소비자? 여가의 소비자. 아시겠죠?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소비자 선택이론. 그 다음에 뭐 나와? 생산자 선택이론이 나오잖아. 그 생산자 선택이론이 사실 출제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근데 어제 우리 기출해설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560 2문 나왔잖아. 대문자 N하고 소문자 H 투입해갖고 비용 극소화하는 거. 그쵸?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생산물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무슨 시장에 관한 이야기? 요소 시장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얘 따로 떼내고 얘 따로 떼내고 다 따로 떼내서 분석을 했죠. 이런 분석을 뭐라고 이야기해?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경제 주체 간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시장 사이에 또 상호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 가면서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하자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균형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그래서 미시경제학 순서가 먼저 소비자 선택 이론, 그 다음에 생산자 선택 이론,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일반 균형 이론. 그럼 이제 얼추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 일반 균형 이론 공부할 때 등장하는 이 후생경제의 1정리, 2정리 기억나세요? 후생경제학 1정리가 뭐죠? 후생경제학 1정리. 일정한 조건 하에 시장이 만들어내는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근데 그 일정한 조건이 중요하죠. 그 일정한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시장이 완전 경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완전 경쟁이 시장이면서도 외부성이나 공공재와 같은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말 그대로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한다.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단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효율성 달성에 실패할 수 있고,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공공재나 외부성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시장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효율성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장이 실패하고 있을 때,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실패하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하고 싶겠지. 그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꾸고 싶겠어? 효율적인 상태로 바꾸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일 때 대응책이 있는 거고,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일 때 대응책이 있는 거고,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일 때 대응책이 있는 거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실패일 때 대응책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맨 뒤쪽에 있는 뭐? 시장 실패 논의란 이야기야. 이제 전통적으로 이 시장 실패 논의 중에서 그냥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게 뭐였죠? 외부성이었잖아. 그리고 외부성 중에서도 뭐가 제일 흔하게 나오지? 환경오염 문제가 흔하게 나오잖아. 그건 계속 나와요, 계속. 외부성 이야기는 계속 나와. 근데 최근에 그 시장 실패의 한 부분이 뭐가 유행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정보경제이론,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도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2023년에 5급 공채에 그 보수구조 설계하는 본인 대리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5급 공채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24년 올해도 또 나오진 않겠지. 근데 24년 봄에 입시가 먼저 진행이 되잖아. 거기 일문에 떡하니 또 정보경제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작년 5급 공채에서도 나왔고 입법고시에서도 나왔으니까 이거를 올해 5급 공채에 내시진 않겠지 했는데 일문으로 떡하니 냈어.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 25년에는 진짜 안 나오겠지. 일문으로 떡하니 낸다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다 교수님 마음이야. 뭐 교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제 인혁처에서 사무관들이 작년에 낸 문제가 이랬고 재작년에 낸 문제가 이랬습니다. 됐고 내가 이거 내고 싶어. 그럼 낸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도 전원인데 올해 외교원 경제학 있잖아요. 전공평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외교원 경제학 문제가 원래는 그보다 좀 더 쉽게 출제가 됐었대. 그러니까 검수 들어간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쉽게 출제하시면 변별력이 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난도를 높여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외교원 학제통합 논술 있죠.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면 베이지언 내시균형이 나왔어요. 불비정보 게임에서의 베이지언 내시균형.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 이거를 내셨어. 그러니까 이제 검수 들어간 학생들이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변별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르쳐 주셨대. 검수자들한테.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이제 검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배워봐야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모르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갖고 조율을 좀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낭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출제가 된 게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교수님들께서 절대적인 출제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함의를 설명하라, 정책적으로 이 접근을 해봐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올해는 그냥 계산 파트로 갑시다 하고 또 계산 파트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재경직 학생들은 알 거야. 올해 경제학하고 이제 재정학 있잖아. 재경직에서는 재정학은 그냥 계산 파트였거든. 이게 참 교수님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쵸?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계산형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책 플러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어렵게 내는 게 그렇게 되게 복잡한 계산이라던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식으로 어려운 것보다는 이걸 뭘 써야 되지?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있지. 그렇게 내는 경향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 계산 연습을 할 필요는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해서 넘어야 되는 고비들이 사실 몇 개가 있잖아.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 도착지에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담장이 한 6, 7개 정도인 그런 문제였다면 요즘은 한 2, 3개만 넘어도 바로 그냥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시거든. 근데 이 넘어야 되는 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틀릴 가능성이 늘어나는데 요즘은 계산이 틀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야. 대신 네가 도출해 놓은 결과를 어제도 봤잖아. 이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정책적으로 시사한 바가 뭔지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계산은 사실 술술술술 잘 돼. 답이 있으니까. 근데 함의를 설명하래? 그럼 보통 올해 시험 보건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 제껴요. 안 떠오르니까. 그럼 다른 문제를 풀어. 거기 계산형이 있으니까. 계산 문제들을 다 풀어놓고 이제 그 함의 같은 것들을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서 살아있는 감각 가지고 그 함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감이 또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적절성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체 미시경제학을 간단하게 개관을 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좀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선택 이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저도 요즘 추세에 맞춰서 깔끔하게 길지 않은 수업 시간,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은 크게 어떻게 나눠? 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이 있고 불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 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뭐 이건 기준이 다 다를 텐데 하나가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있고 이 무차별 곡선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이 있죠. 이게 뭐예요? 현시성을.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의 기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뻔하지 뭐. x, y 평면에 예산선이 하나 등장해요. 그리고 이 예산선을 제약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뭐의 결과물이야? maximization u select 이거의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이제 찾으면 보통 얘를 x 스타 y 스타라고 하고 얘는 xj 가격, yj 가격, 소득의 함수, 얘도 xj 가격, yj 가격, 소득의 함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저런 수요량을 무슨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하지? 보통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자, 찾아. 그럼 보나마나 충격을 줄 거라고. 근데 그 충격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xj 가격이 변화할 때 x의 보통 수요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이 y의 가격이 변화할 때 x의 보통 수요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의 소득이 변화할 때 x의 보통 수요량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거, 이거 그리지 마세요. 첫 번째 건 뭐야? 예를 들어서 xj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xj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선택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요거죠,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요. 뭐의 가격이 변할 때? y의 가격이 변할 때. 예를 들어서 yj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사람의 선택이 뭐 이렇게 간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x의 수요량이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잖아.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가 변하는 거야? 소득이 변하는 거야. 그럼 예산산에 예컨대 평행이동을 유발하게 될 거고, 그럼 x의 소비량이 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이야기하지. 이거 파레토 이피션시 아니라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이야기해? 이게 소득 효과라고 하잖아. 인컴 이펙트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쵸?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대체 효과와 뭐의 합이야? 소득 효과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요 이야기 할 때 이게 여기 들어가 있긴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가격 효과를 무슨 효과랑 무슨 효과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 게 사실 소비자 선택 이론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 이걸 식으로 보여주는 걸 뭐라고도 이야기하지? 이게 스로츠키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여기도 SE가 있고 여기도 SE가 있잖아. 이거는 뭐의 약자야? substitution, 이펙트의 약자고, 이건 스로츠키 이퀘이션의 약자니까 이건 이제 스로츠키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 예비순환도 그렇고 1순환도 그렇고 스로츠키 방정식 배운 기억이 있긴 있지. 근데 아무리 기출문제를 뒤져봐도 스로츠키 방정식을 써먹으러라 한 기출문제를 본 적 있어야 되는데, 입법고시에서 C1, C2 평면 가지고 할 때 스로츠키 방정식을 사용해서 설명이라라는 기출문제가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스로츠키 방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하시고, 특히 그 학부 때 베리언 미시로 공부한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리언 미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로츠키 방정식으로 풀어줘요. 근데 우리 보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 희한하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스로츠키 방정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쿨타임이 20년 동안 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스로츠키 방정식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얘는 뭐지? 얘는 제 가격이 변할 때 얘 수요량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잖아. 이걸 이제 교차 가격 효과라고 돼요. 크로스 프라이스 이펙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보느냐 하면 두 재화 간 뭘 보려고? 관계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요량을 찾는 것. 그리고 그런 수요량 또는 수요 함수를 뭐라고 이야기해? 보통수요량, 보통수요 함수라고 이야기해. 찾아요. 찾은 다음에 어떤 충격을 줘서 걔가 변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볼게. 이 사람이 직면하는 제약이 뭐냐? 이 사람이 누리는 효용이 어떤 특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잘 해석을 하세요.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 사람은 x제를 이만큼 소비하고 y제를 이만큼 소비하면 그때 이만큼의 효용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효용이 최소한 얼마는 되어야 한다? u0는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의 본질은 이 사람이 누리는 효용이 u0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최소한 u0만큼의 효용을 누려야 되는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그걸 최소의 지출로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x제를 몇 개 소비하고 y제를 몇 개 소비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아까랑은 달리 무슨 제약하에서?
효용 제약하에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출극소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XY 평면에서 자, 이 사람이 누리려는 효용이 얼마야? U0야. 그리고 이 효용이 U0로 일정한, 효용이 U0로 유지되는 뭐 무차별 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이 무차별 곡선의 어디엔가 위치해야 돼. 그게 목적이야. 아니, 그게 제약이야. 근데 그 목표를, 그 제약 하에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 거야? 이 지출극소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야. 갑자기 이상한 직선을 하나 그렸죠. 자, 이 사람이 XZ에 대해 이만큼을 지출하고 YZ에 대해 이만큼을 지출한다면 이게 이 사람의 총 지출액이고 이걸 대문자 2라고 할게. 이때 우리는 얘를 뭐 취급해가면서, 상수 취급해가면서 이걸 Y에 관해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직선은 이게 기울기이고 요게 그 직선이 나타내는 지출액이 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지출액이 커지는 거에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우하향하는 직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목표야, 당기는 게 목표야. 당기는 게 목표고 그게 여기 묘사된 거잖아. 아시겠죠? 이때 나타나는 x는 아까 봤던 x랑은 도출되는 과정이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스타 y 스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애니까. 이런 애를 뭐라고 이야기해? 힉스형 디맨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힉스 보상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의예요. 뭐 힉스 보상 수요량이 뭐예요? 힉스 보상 수요량이 어떤 효용을 최소의 지출로 실현하는 수요량. 그걸 힉스형 보상 수요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또는 그냥 줄여서 힉스 수요량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찾잖아요. 이걸 찾으면 자, 이거 잠깐만 봐요. 아까 x스타는 뭐와 뭐의 함수라고 그랬지? px, py, i 함수라고 그랬어. y스타도 마찬가지고 px, py, i 함수인데 지금 우리가 xh 찾잖아. 얘는 px, py 이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u의 함수야. yh도 px, py, u의 함수가 된다. 자, 잘 들으세요. 아까 요거 도출하던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직면하는 뭐부터 그려져? 가장 먼저 예산선부터 그려져요. 이게 딱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나서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는 무차별 곡선을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소득이 변하잖아? 그럼 얘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이렇게 아까 봤다시피.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의 위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는요. 자, 이 효용을 나타내는 뭐가 딱 자리를 지켜? 무차별 곡선이 자리를 지켜. 그럼 그걸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애가 도출되는데 이 사람이 달성하려는 효용이 예를 들어서 U1으로 커지잖아? 그럼 더 커진 U1이라는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위치가 아까랑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또 최소의 비용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출액을 극소화하는 점을 찾으면 아까랑 그 좌표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요거에 의해 얘가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애를 뭐라고 이야기해? 이런 애를 힉스 보상 수요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뭐 하래? 찾으래. 오케이? 그럼 보나마나 뭐 줄까? 충격 주겠지, 여기도. 아까처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변할 때 얘가 변하는 거 뭐예요? 이게 대체 효과잖아. 자, 어떻게 가야 되느냐? XY 평면에서 이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그리고 원래 이걸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지출로 실현하는 상태, 요게 XH0였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PX가 하락하는 거야. 그때 얘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제약을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된다.
이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잡아둬야 돼. 이걸 잡아둔 상태에서 이 지출선을 뭐만 바꿔야 돼? 기울기만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완만해졌다. xj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힉스 대치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그게 이제 substitution effect, 힉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째 거는요. XY 평면에서 자, 원래 이 사람이 지출 극소화를 여기서 달성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YJ 가격이 하락한다고 할게요. 그게 X의 보상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잡아놔야 되잖아. 근데 YJ 가격이 하락하면 지출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가팔라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잡아두고 이렇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이거 대치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힉스 대치 효과예요.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그렇죠. 교차 대치 효과가 되는 거야. 대치 효과는 대치 효과는 돼. 그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죠. 자, 여기 봐봐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거는 불가능한 개념이죠. 보상 수요량. 보상 수요량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이 어떤 수준이냐에 의해 도출되는 애야. 그러니까 이 보상 수요량은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찾아라. 찾았어? 충격에 따라 변하는 걸 추적해라. 이거예요. 근데 다 무슨 분석이야, 주로? 수량 분석이지, 수량. 지금 계속 XJ 수량, YJ 수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가면 이런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효용도 어떻게 돼? 변하잖아. 그럼 이제 그 변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게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소비자 후생 변화.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 CS, CV, EV 이거 가지고 측정할 수 있잖아. 요건 우리 일순환 때 배웠어요. 요게 하나 등장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후생 변화는 아닌데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각종 보조제도. 비교가 있었잖아. 무슨 보조, 무슨 보조, 무슨 보조. 뭐 현금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세와 뭐 비교하는 거? 물품세 비교하는 거. 요것도 은근히 교수님들께서 좋아하는 주제예요. 이게 이제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등장하는 소비자 내지는 등장하는 경제주체의 소득이 몇 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이야. 즉 소득이 뭐였던 거예요? 화폐액. 근데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몇 원이 아니라 XJ 몇 개, YJ 몇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분석이 좀 달라져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부존재와 교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존재와 교환 모형은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기본. 그리고 이 기본으로부터 뭐가 나와? 이 다기간 소비 모형이 나오고
여가 선택. O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돼 있어야 뒤에 일반 균형으로 수월해 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계속 핵심적인 도구로 뭐 사용하는 방법이야? 무차별 곡선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무차별 곡선은 어디서 나오는 애지? 효용함수에서 나오는 애지. 효용함수가 뭐죠? 효용함수?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을 더 큰 숫자에 대응시키는 함수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 효용함수는 그 효용함수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뭐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선호체계. 여기부터 도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 선호체계나 다 효용함수로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첫째, 뭐? 완비성. 둘째, 뭐? 이행성.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극대화하는 애를 찾으려고 하잖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이제 보통 극대화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미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용함수는 뭐 가능한? 미분 가능한 효용함수예요. 미분 가능하려면 최소한 뭐여야 돼? 함수가? 연속함수여야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호 체계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실수 연속적인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와줘야 뭘 그릴 수 있는 거야?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건데, 너는 네 효용함수가, 네 선호 체계가 이걸 충족시킨다는 걸 아냐? 모르냐? 나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야. 근데 무슨 효용함수가 있고 무차별 곡선이 있다는 이야기야. 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 현시선호 이론이죠. 이 현시선호 이론의 기본이 뭐예요? 첫 번째가 제 친구 중에 이 자기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 경제적으로 되게 넉넉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갖고 이제 보니까 그 그랜저를 산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지. 너는 왜 그랜저를 샀어? 그럼 이제 보통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벤츠를 살 수도 있는 애인데 왜 그랜저를 샀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랜저가 좋아서. 야, 벤츠 E클래스도 있잖아. 나 그랜저가 좋다니까. 그럼 얘는 E클래스보다 그랜저를 현시선호한 거예요. 선호한 걸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저한테 와갖고 제가 그랜저를 샀어. 너는 왜 그랜저를 샀냐? 나 그랜저가 좋아서. 벤츠 E클래스도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제 돈으로는 벤츠 E클래스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 저는 그러겠지. 나는 E클래스보다 그랜저가 좋아. 근데 친구들은 믿지 않겠지. 쟤는 E클래스가 좋지만 E클래스를 살 돈이 없어서 그랜저를 산 거야. 이거는 E클래스보다 그랜저를 현시 선호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 좀 적절하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마시는 걸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을 때 어라? 저 돈이면은 바카스를 마실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마실까? 그럼 저는 바카스보다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라는 이야기야. 다시 하기해서 무언가를 더 현시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야? 저것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혀야 된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약공리, 강공리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순환 때 배웠던 내용, 이 응용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 들어가죠. 지수. 무슨 지수? 무슨 지수? 수량 지수, 가격 지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현시선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볼 때 5페이지겠네요. 페이지는 안 적혀 있는데 목차 쭉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어디까지가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1-16이지. 1-17, 18이 현시선호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가 무차별 곡선 이론인 거고 17번, 18번이 현시선호 이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 이론 또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이 어디까지겠어? 1-6번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1-7번부터가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또 1-12번까지는 등장하는 사람의 소득이 뭐로 주어지는 상황인데? 화폐액으로 주어지는 상황인데 1-13번, 14번, 15번, 16번은 다 부존재화의 교환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1-18번까지가 뭐예요? 확실성이고 1-19번부터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체계를 잡자고 이런 말에서 이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도 크게 두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데 굳이 이야기하면 하나가 기대 효용 이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조건부 상품 모형이라고 할게요. 이 기대 효용 이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뭐? 기피자. 또 하나가 뭐? 중립자. 또 하나가 뭐? 선호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효용을 누리느냐는 그 선택으로부터 기대되는 금액과 그 선택으로부터 경험할 위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봐. 이게 이제 돈. 이거는 누구에게나 뭐야? 재화야. 근데 이게 비재화면 뭐고? 기피자. 이게 중립자면은 뭐? 중립자. 이게 재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호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호 체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 선택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선택은요, 보통 이래. 여기서 등장하는 선택은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택이 뭐냐면은 양자택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요 상품하고 저 상품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있을래? 저기로 갈래? 맨날 나오는 게 뭐냐? 이 보험에 가입하겠느냐? 뭐 이 도박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거란 말이야. 이해도 있어. 자, 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효용의 크기잖아. 그거 비교하는 거잖아. 맨날 나오는 문제가. 기출문제도 그랬다시피 도박에 참여하겠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뭘 찾아내면 돼? 참여하지 않을 때의 효용이랑 참여할 때의 효용을 찾아내면 된단 말입니다. 이거 거의 다가. 아시겠죠? 자, 어떤 보험이 있어.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우리 집에 불이 나면은 큰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불이 안 나면은 손실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야. 이게 결국 내가 경험하는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가변적인 거지. 이게 뭐가 존재하는 상태야?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불이 안 나면은 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데 불이 나면은 내 자산 가치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자산 가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평소에 뭘 내두면, 보험료를 내두면 그 상태로부터 지금 이 길이만큼의 뭐가 생겼을 때, 손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올려준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식으로. 뭐로? 보험. 뭐로? 금으로. 그럼 결국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위험과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위험 다르죠? 위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이 위험 기피자라고 가정할게. 그럼 이건 이 사람의 효용을 어떻게 해? 증가시키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하나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경험하는 기대 금액이 있지. 근데 가입 후 경험하는 금액이 기대값이잖아. 기대 금액이 있잖아. 이 양자를 비교해 봤더니만 이렇다는 거야. 이런 보험이 무슨 보험이야? 그죠? 보험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가입해 안 해? 당연히 하지. 근데 이러면 보험회사가 이 사람하고 보험 거래를 함으로써 경험하는 기대 이윤은 얼마야? 빵이야. 오케이?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보험이 더 많지 않을까? 보험회사는 이 사람한테 보험을 팔아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그 보험을 설계해서 팔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테니까. 그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뭔가 보험회사에게 줘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니까 기대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게 가입자 입장에서 뭐야? 유리분리? 불리한 거야. 이래야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야? 유리한 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기대금액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이거로 인해 효용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이 사람은 그 보험에 가입해 안 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죠? 기출문제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도박에 참여해. 그럼 이 사람이 유형 기피자면 이거 효용 어떻게 해? 감소시키죠. 근데 참여하더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이로 인한 얘가 뭐 했기 때문에? 상쇄시켰기 때문에. 얘도 있어. 그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하겠냐 안 하겠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또는요 했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겠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구도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어떤 선택의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두 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잖아. 그 두 선이 뭐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잖아. 그 분석 체계를 끌고 들어오자는 게 뭐예요? 이 조건부 상품 모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등장해? 예산선. 그리고 또 하나 뭐? 무차별 곡선. 이거 등장한다고. 이거 가지고 선택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소비자 선택이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맞히면 아쉬우니까 4번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재화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루트 x분의 1이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은 어떤 형태인지 xy 평면에 그려보라. 한계 대체율이 y분의 1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한계 대체율이 뭐야? 한계 대체율. 기본 강의 아니니까 그냥 봐요. 한계 대체율이 뭐예요?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MRS X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야 돼.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다 MRS XY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라는 거예요? 음수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 움직일 때 이 MRS, XY 변화 이걸 추적하자는 이야기잖아. 그쵸? 문제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을 그려라 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무차별 지도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무차별 지도를 그려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차별 곡선을 최소한 2개 이상은 그려야 돼.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무차별 곡선 중에 더 큰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뭔지를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워딩을 잘 보셔야 된다. 무차별 곡선을 그려라 하면 하나만 그려도 돼. 근데 지도를 그려라 하면 최소한 2개 그려갖고
뭔가를 설명을 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마이너스인 한계 대칭을 보니까 하나는 뭐예요? MRS XY가 얼마지 지금? 루트 X분의 1이지. 문제 풀이엔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한번 재미삼아서 생각해보자. 이 효용함수가 뭐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저거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는 있잖아. 이 MRS XY가 MUY분의 MUX잖아요. 따라오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MRS XY가 뭐래? Y분의 1이죠. 얘는 효용함수가 어떨 때 이렇게 될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MUY가 얼마야? Y잖아. MUX가 얼마야? 1이잖아. 이건 이제 필요는 없어, 문제 풀 때.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준선형이죠. 준선형이죠. 근데 뭐에 대해 선형인지가 다르잖아. 그쵸?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라는 건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x는 커지고 y는 작아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 저 전체 값이 작아지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아냈어. 근데 보니까 MRS XY가 뭐에만 의존해? X에만 의존한다는 건 Y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X가 일정한 이상 얘가 안 변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접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론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은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얘도 일단 이런 형태지. 그쵸?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보자, 이렇게. 그럼 x는 늘어나고 y는 줄어드는데 그때 이 값은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그리고 뭐에만 의존해? MRS가. y에만 의존하니까 x가 아무리 변한다 한들 y 값이 일정한 이상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요거 두 번째 거. x제 뭐예요? zy, bzy. 제와야. y제 뭐예요? 제와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이렇게 갈수록 효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봐봐 이제 XY 평면에서 어떤 사람이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저런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다면은 이 사람의 선택은 여기서 나올 거고. 오케이. 자, 봐요. 뭐 이렇다면은 선택이 여기서 나오겠지. 코너에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효용함수가 저런 상태라면 이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의 효용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 그냥 오랜만에 이제 두뇌 회전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15페이지로 가보세요. 15페이지 21번 문제 보시면 21번. 문제 보시면 효용함수가 골 때리죠. x 제와야 b 제와야? 몰라. x가 늘어날 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잖아. y 제와야 b 제와야?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쯤 풀어봤어야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요거 타운의식으로 정리해야 돼. 소위 뭐예요 이게? 뭐가 존재하는 효용함수예요? 지복점이 존재하는 효용함수잖아. 아시겠죠? 지복점을 찾아야지.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지복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복점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x 스타 y 스타라고 할게. 지복점 기준으로 어떻게 찌그러졌는지 또 딴지 걸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돼. 어쨌든 형태가 이럴 거 아니야, 이럴 거. 근데 이게 무차별 곡선이야. 근데 요런 무차별 곡선 하나 그래. 이게 무차별 지도잖아. 이 안쪽에 있는 애의 효용이 어떤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용 증가 방향 이런 거고, 이 영역에서는 둘 다 제화고, 여기서는 효용 증가 방향이 이거고, 여기서는 둘 다, 여기서는 x는 b제와 y는 제화고, 여기는 둘 다 b제화고, 여기는 x는 제화고 y는 b제화고.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저 넷 중에 뭐예요? 이거 얘는 저 넷 중에 뭐예요? 없어요. 이거 둘 다 제화잖아. 이해하시겠죠? 이게 저 넷 중에 이거 없다니까. 이거 없잖아요. 자, 쟤는요 어쨌든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 무차별 곡선이 어때? 오목하지. 그럼 저건 일단 어거지럽지만 선호체계의 볼록성이 충족되는 케이스야. 근데 얘는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고. 이건 선호체계의 볼록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랑. 여기 지금 효용이 이 방향으로 할 때 증가한다니까? 근데 쟤는 아니잖아. 오케이?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까 써드렸지만 이런 걸 수도 있어. 이런 거. 형태는 이렇게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효용의 증가 방향이에요. 제발 그런 거 간과하지 말라고. 효용의 증가 방향이 어딘지를 헷갈려 버리면은 엉뚱한 답을 낼 수도 있어. 아시겠죠?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잠깐 쉬고 1번부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